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 개점 첫날입니다. 개점 첫날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점을 하면서 어떤 분을 모시고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젊은 분은 용해인 의원을 모셨고요. 그리고 어르신 가운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한평생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저희 편의점 단골 고객님들께 특별히 모시려고 합니다. 시대의 등불이죠. 함세웅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정말 저희 티저 영상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 시작부터 끝까지 신부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함께해 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벌써부터 신부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명품 인터뷰 뭐 이렇게 시민들께서 의견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신부님 사진을 저희가 사재단에서 구했어요. 이거 언제 때 신부님 굉장히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언제 때예요? 앞에 보니 예. 2005년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러니까 2005년. 20년 전 사진이네요. 이때도 굉장히 젊으셨을 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이건 1979년 79년. 감옥 12월 8일 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하. 긴급조치 해제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미사 지낼 때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구나. 아마 뭐 어디 행사장. 행사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외 미사 야외 미사 때 네, 예. 미사 집전하시는 네, 네. 이런 모습들. 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신부님 상당히 팔팔했죠. 젊으셨어요. 올해 신부님 81. 그러니까 세상 연령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 세월을 보내신 편에 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신부님. 제가 네.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네. 80세에 해방운동에 투신하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창 사제들 만나면 네. 지금 80세부터 우리가 다시 투신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그렇구나. 우리끼리 또 야. 웃으면서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80세 해방 투쟁하기 딱 좋은 나이다. 네, 네. 예, 해방 투쟁하기 딱 좋은 연세에 저희가 세웅 신부님 모시고 지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시 많이 바빠지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 구속되냐 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은 나라의 위기를 부를 뿐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런 판단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정치는 일종의 상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또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뭐 명암이 엇갈리게 되는데 뭐 아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격언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건 정화 작업도 아니고 네. 정화 작업을 하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 되거든요. 또 자기 가족 또 형제자매들. 근데 가족들에 대한 범죄는 전부 다 숨기고 네. 또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지켜보면서 성경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문제 삼는 전형적인 바리사이 위선자들의 표본 이게 오늘의 정치 현실 또 검찰의 수사 방식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아닌가 네. 이러면서 좀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예. 이런 내용들 사실 저는 초반부에 조금은 기대했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삼성을 조사했던 장본인이었고 네. 또 나름대로 또 촛불 전국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심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종의 위장이었다랄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네. 그런 신부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네. 직접 만나신 적이 네, 그게 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아마 2006, 7년인 것 같아요. 예. 그 김용철 네. 변호사 네.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사건에 대해서 예.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은거하고 계실 때 네. 제가 제기동 성당에 있었는데 예. 그때 같이 제가 한 20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철 변호사님이 이제 고심 끝에 네. 이 삼성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검찰도 다 이른바 떡값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다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2, 3천만 원 떡이 있냐? 그건 떡값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네. 뇌물이다. 그렇죠.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거의 모든 검사들이 뇌물을 받아 먹었다.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막 이의를 제기했을 당시인데 네. 또 김영철 변호사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윤석열 그 검사 이분들이 특수부 검사의 후배들이래요. 네. 네. 직접 검찰에 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그 직접적으로 예. 예. 이끄는 그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검찰에 이제 출두하기로 했어요. 그때 밤 12시에 이제 검찰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 한 분이 이제 윤석열 검사였어요. 밤 12시에. 네, 12시에. 그러면 밤 12시에 제기동 성당으로 성당에서 직접 맞죠. 온 분이 예, 윤석열 예, 검사. 예, 예. 그럼 그때 신부님 처음 만나. 그때 처음 와서 뭐 밤뛰니까 뭐 악수하고 검사 두 분이 왔으니까 뭐 잘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를 데리러 온 분이 바로 윤석열 네, 검사였죠. 예, 예. 그때 처음에 딱 인상이 어떻든가요? 밤중인데요, 뭐 다 젊은 깜깜해가지고 검사인데 뭐 다. 예, 잘 그래도 보이지도 그 않고. 당시는 예. 그래도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예. 뭐 잘한다 그러니까 좀 믿을만하다. 신뢰를 해야 되겠다. 뭐 믿을만한까지는 안 가지만 예. 신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은 했죠 이제.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때 삼성 특검도 잘 마무리가. 그거는 사실은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그 비서진들의 공동 책임이죠. 특검을 임명했는데 뭐 특검이 다 네. 그분 은권 400억인가를 그냥 네. 도로 찾아줬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비아냥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예. 이제 조금 부끄럽게 됐죠 조사 예,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요. 예. 아주 뜻은 거룩했는데 결과는 좀 막 초라하게 된 그러니까요. 그런 특검이었습니다. 이제. 신부님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저 양반은 뭔가 좀 제대로 된 그 수사를 할 만한 정의로운 검사구나 이런 어떤 표징 같은 존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행태는 기대가 너무 다르다. 이런 국민적 조금 평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그게 네. 이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 환경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또 그냥 검사로서 네. 중앙 뭐 검사장, 네. 검찰총장 예. 그런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음. 뭐 자기 직무를 다 잘 했겠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게 좀 고도의 위장술이었다라고 지금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네. 그 실제 내면을 다 꿰뚫지 못했죠. 네. 또 그 안에서도 예.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또 지지하는 분도 계셨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네. 어쨌든지 이제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아픈
실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도 뭐 그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초반부에 그냥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보다 낫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냥 표적 수사도 아니고 네. 너무 악의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예. 이거는 검찰 본연의 그 책무와 예. 또 공동 선을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그 직분과 너무너무 그 다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제가 뭐 작년에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잘하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 또 나라가 잘 되니까 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분들이 선택하는 분들이나 예. 함께 정부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 대부분이 예.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 일하셨던 분들인데 네. 너무 흠집이 많으신 분들을 택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네. 남북 관계도 그렇고 예. 그분이 국경일에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예. 내용도 예. 너무 비상식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더군다나 반헌법적이에요. 그게 법을 전공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요. 지난 1년 6개월간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뭐 작년 이맘때 그 12구 이태원 참사 있었고 또 수해도 작년에는 심각했었고요. 그리고 뭐 오송 참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이태원 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뭐 외교적으로도 뭐 최근에 홍범도 장군 또 이르기까지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정말 이거는 반역사적이어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이거 떨쳐 일어나야겠다. 어떤 대목이 걸쳐 일어나기보다는 이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랄까 네, 방향이 정해지면 네, 공무원들이 네,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국정 철학은 전무하고 외교적 정책도 흐릿하고 그냥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는 정책만 펼치고 네, 더군다나 지금 민생 네,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네,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그냥 나 몰라 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나 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음, 그 조사만 현미경으로 갖다 대는 식의 조사만 하고 있으니 이건 네, 시간 낭비고 또 정권 낭비고 국력 낭비가 되겠죠 이제. 예, 그런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초점이 민생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네, 또 어려운 사람을 돕자. 예. 이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을 따라서 모든 거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제. 네, 그리고 또 그럴 땐 과감하게 그때 국가 예산을 풀면서 서민 경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헛다리만 짚는다 그럴까 예, 허공에다 대고 예, 소리를 지르는 뭐 비인 외교 같은 이런 일만 하고 있고 또 남북 관계도 평화를 지향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평화 지향이 아니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목적, 인류의 목적인데 예, 그 평화 앞에다가 다른 막말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슬프기도 하고. 네. 그 신부님 평생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평생 독재와 싸우셨어요. 옛날에 독재 싸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독재를 꾸짖고 탄압받는 네. 분들, 억울한 분들의 네. 이게 벗이 되기 위해 동지가 되기 위해서 아,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왔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네. 독재와 싸운 거지. 이제. 아니 그래도 감옥도 가시고 예, 신부님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942년 일제 강점기 때 그때는 경성 서울이 용산이 고향이시더라고요. 용산 성당에서 또 그 이제 천주교 처음에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신자가 되시고
근데 74년에 지학순주교 구속 사건 있기 전까지는 신부님 굉장한 엘리트셨어요. 나 그냥 예. 그냥 열심히 하는 아니 신부님 보니까 로마 유학도 다녀오시고 1960년대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래도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유학까지 보낼 정도면 신부님 굉장히 어떤 엘리트 신부님이신데 갔다 오셔서 그냥 엘리트로 사셔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그 시절에 모든 그 신부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신부님을 이 길로, 왜 신부님은 이 박해받는 편에 서셨습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면 뭐 어린 시절엔 다 누구나 다 뭐 부모님, 선생님, 네. 저희들은 성당의 신부님, 수녀님들 음. 지도받고 살았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때는 50년대에는 가톨릭 교회가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대였어요. 세상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예, 육체도 원수고 마귀도 원수고 세 가지 삼구. 예. 삼구가 마귀. 예. 그건 물론이죠. 예. 마귀 사탄. 예. 그다음에 이 세상이 또 원수예요. 세상 조리에 있으면 안 된다. 또 이 육체, 육신을 또 끊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뭐 철저하게 네. 금욕적인 교육을 받았었죠. 근데 1950년대 말 60년대부터 가톨릭 교회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우리의 원수냐? 네. 선을 행하는 아주 일종의 주체인데 어떻게 세상이 원수냐? 세상에 있는 세상 한복판이 우리 교회 현장이다. 이러면서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의 적이지만 세상과 육체는 껴안고 선행을 하면서 함께 지내야 된다. 신학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60년. 그런 성장기에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58년, 9년경에 네. 고등학교 시절인데 예.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공부하셨던 김효신 신부님께서 네. 우리 영어 교사신데 예. 영어 가르치시다가 가끔은 예. 우리가 이 미국을 극복해야 된다. 어. 양키 고 홈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김효신 신부님. 예, 영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죠. 예. 또 신부님이 그러시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을 예로 들으시면서 예. 일본이 우리 6.25 전쟁 덕분에 이렇게 폐허가 됐다가 이렇게 경제를 부흥을 했는데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반미 데모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에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뭘 따온다는 겁니다. 이제. 아하. 근데 우리는 무조건 승리, 예. 미국 중심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예. 그거를 극복할 때 되고 58년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1958년 전쟁이 예, 끝나고 6.25 5년. 예, 네, 53년에 예.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인데 예. 깜짝 놀래고 이런 신부님이 계시나. 어. 근데 신부님 말씀이니까 예. 감히 뭐 이도 제기하지 못 못하고. 그러다가 60년에 네. 4.19의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신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외출을 없었어요. 한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오후만 한 3시간 정도 외출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밖에 신학교니까. 네, 예. 전혀 모를 때인데 제가 학장 신부님 방 청소를 담당을 해서 예. 가면은 이제 학장 신부님 방에 신문이 있으니까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그 청소하니까. 소식을 전하고 냈었는데 4.19 소식도 이제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러나 뭐 신학교에서는 전혀 나갈 수가 없었고 그런데 4월 26일 네. 오전 10시 30분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사퇴를 했어요. 예. 우리는 전혀 모르죠. 아. 근데 낮기도 시간에 예. 학장 신부님께서 낮기도를 생략하시고 네. 잠시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시면서 네. 오늘 오전에 이승만 대통령 사퇴를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 그 당시 경무대예요. 예.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그 어린이 학생 청년 시민들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둔 은인들이다. 이분들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가져다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불사조다, 페닉스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페닉스라는 의미를 그때 잘 몰랐어요 저희들이. 예. 그러면서 그 에집트 신화에 나오는 새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 그 새는 500년, 1000년을 산다는 신화의 새인데 네. 자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나무 둥지에 가서 자기 몸을 네. 막 나무에 이렇게 예. 맞아 부비면은 네. 열이 나서 깃털에 불이 붙어요. 아. 그럼 타요. 없어져 버려요. 예. 그 타면 한 줌의 재가 나오는데 예. 그 재 속에서 하얀 알이 생겨나고 아. 그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로운 불사조가 확 해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불살라서 생명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 새를 불사조라 부른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불사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불사조 예수님이시다. 네. 그런데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네. 그 어린이 청년학생 시민들이 우리 시대 불사조다. 이분들이 자기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민주주의, 우리들에게 민권의 자유를 찾아서 주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올리자. 그러면서 감사기를 성가를 부르는데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인데 막 감동인 거예요. 아. 그게 그 불사조의 영성 그게 저희들 세대에는 네.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간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이제 로마에 유학 가셨다가 공부하시고 네. 돌아오셔서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니까. 네. 그런데 또 제가 네. 역사 신학 공부하면서 교부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거기 불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불사조는 제가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된 거예요. 불사조 전문가 네. 함세호 신부님. 불사조만 나오면 그냥 팍 집중되고. 예. 아. 그런데 이제 73년에 귀국을 했는데 뭐 8년 만에 오니까 저도 네. 기뻤죠. 김포공항에서 예, 이렇게 예. 오는데 그땐 김포공항이죠. 예. 조금 놀랬던 거는 그냥 경비들이 헌병들이 다 네. 총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 장면을 유럽에서는 8년 동안 못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섬찟하더라고요. 야, 총칼을 들고 서 있어요. 예, 총 70년대. 예, 칼 들고. 공항에. 공항하고 이쪽에 이제 뭐 다리, 네네네. 검문소마다. 아, 검문소마다. 예, 이렇게 검문소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또 군 생활할 때 제가 헌병이었어요. 예. 제가 그 생활을 잘 알아요. 네. 알면서 조금 살고 낯설구나 이런 걸 느꼈다. 그때가 또 6.25를 앞두었었는데 네. 서울역에서 동대문동장 그때 네. 당시엔 소른동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거기를 중고등학생들이 방공 걸기 대회를 행진하는 거예요. 한공 걸기대. 그걸 보니까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낯설어요. 아. 그리고 이 정권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혼자 있었어요. 이제 네. 또 이제 동창들 만나면서 한 1년을 지냈는데 그해 바로 제가 연희동 성당 보좌 사제로 네. 임명받아 갔는데 예.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당해 와서 예. 예. 또 그걸 제가 목격했고 그 댁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 이제. 연희동 성당에 네, 계시면서. 네. 예. 그런 게 좀 강하게 예. 왔고 예. 그리고 제가 보자면 성당에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네, 네. 이제 이렇게 야외 모임을 가는 예. 거예요. 예. 그 당시는 저기 이제 김일성 뭐 그 별장 있는 데가 어디죠? 그 얼른 생각도 안 나네. 그 저기 무슨 그 강원도에 있는 아니요, 요것도 여기도? 경기도. 아, 경기도예요? 네. 이름 얼른 생각이 안 예, 나는데 예, 이제 예. 빨리빨리 기억력이 잊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엔 외부를 나가려면은 예. 검문소가 있어요. 경찰과 헌병이 같이 서 있는데 예.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검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세요 그래요. 예. 그 내가 얼른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못 내려가게 예. 교우들이. 예. 그러더니 그분들한테 뭐 돈 얼마씩 줘요. 예, 1,000원, 예. 2,000원씩 이렇게. 예, 예. 그래야 차가 간다는 거예요. 아. 그 당시 검문소 지나갈 때마다 돈을 줘야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또 가서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 지게 지는 분들이 이제 짐을 나르잖아요. 네. 근데 그 지게 큰 짐 이제 3,000원 달릴 때 엄마들이 막 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깎지 말고 다 드리라고. 예, 이렇게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예, 가시는 예. 분들인데 예.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시부님은 바깥에 모는 가만히 계시라고. 예.
세상 일은 상관하지 말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느낌이 아니 성당에서 내가 성경 해석도 하고 강론을 하는데 네. 성당에서는 우리 사제 말을 듣고 예. 세상에 나가면은 신자들이 자기들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헌병 경찰한테 돈을 줘도 말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고 네. 깎지 말라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예. 야, 참 모순이다. 예. 그런 걸 제가 보좌 어. 생활하면서 첫 번째 느꼈는데 예. 이 모순의 현실을 예. 사제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네. 정말 힘드셨겠구나.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해도 네. 사람들이 그대로 그걸 수렴을 안 하는 거죠. 음흠. 자기 환경과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맨 처음에 무섭게 꾸짖은 분이 그 당대 종교인들, 음. 법률가들, 음. 사회 지도자들을 네. 꾸짖고 밑에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또 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예. 있으니까 그걸 가지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가 발동되면서 우리 지학순 주교님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님 구속되셨으니까 뭐 그냥 소박한 마음에 저희들이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구장이니까 석방운동을 하다가 네. 현실에 뛰어들게 되었죠 이제. 그게 뭐 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시대가 예. 우리를 이끌었어요. 어. 지지교님과 예. 또 청년 학생들 음. 먼저 감옥에 간 청년 학생들이 우리를 성당에서 네. 바깥으로 초대한 거예요. 예. 성당의 자리가 하느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자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돕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젊을 시절부터 거의 한 60년 넘게 내년이 네. 사제단 50주년입니다. 내년이 사제단 50주년 신부님께서 만드신 거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님들 같이 공동 이제. 네. 어.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상당히 민주화 운동 편에 서셔서 함께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예, 아주. 그러니까 뭐 그 전두환 군부가 명동성당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맨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수녀들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저 학생들이 있다. 자,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요. 그때 사실은 그 신부님들이 사실 대한민국 군사독재와 싸우는데 굉장히 물론 이제 다른 종단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했지만 뭐 목사님들, 스님들 다 하셨지만 그래도 가톨릭 사제들이 제일 열심히 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좀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뭐 많겠죠. 많죠. 많은데 뭐 에피소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신 거 하나. 그 주연이 방에 가서 네. 좀 우리가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 항의요? 좀 이렇게 더 좀 좀 세게 하시라고. 앞장서셔서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셨더니 이제 또 주님은 교구장이시니까 네. 저희들이 모르는 또 교구의 넓은 행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성모병원이 명동에 있었거든요. 명동 성모병원은 늘 세무사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당국 사제들과 예. 또 의사들은 참 불편한 거죠 이제. 그다음에 또 교구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뭐 조그만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세무사찰이 나오고 그런 압박을 이제 견뎌내기가 쉽지 않으셨죠. 이제 그런 내용들. 네. 그렇군요.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신부님 지금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신부님 겪으신 군사 독재, 그 다음에 지금의 검찰 독재 어느 쪽이 더 뭐 비교할 때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 번 이미 말씀도 드렸는데 네. 이승만 정권 때는 그 당시 이제 노련한 그 경찰들이 친일 경찰들이 네. 그대로 그냥 이제 미군정의 경찰이 되었고 또 자유당의 경찰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경찰 간부 중에 친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 때 이승만 시대 때 경찰은 친일 경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검사들이 어려요. 네. 이분도 경찰도 노련하니까 경찰들이 그냥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뭐 농락을 했다 그럴까? 재판정에 가서도 검사들은 어리고 네. 검찰들은 노련하니까 네.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이제 아. 검찰이 요리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국장인가 이 사람들이 검찰 그 이제 국장보다 훨씬 더 네. 권한이 강한 예. 그때였어요. 예. 그 당시를 역사학자들은 경찰 국가다라고도 표현하는 분이 계셔요. 네. 경찰 중심이죠. 네. 박정희 군사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역할했잖아요. 그렇죠. 중정. 중앙정보부가 각 부처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통화라고. 검찰도 뭐 중앙정보부의 뭐 이제 산하의, 하수인이죠. 네, 이제 하수인.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뭐 기소장 들어올 때 검찰이 쓴 문서 그대로가 그대로 기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검찰의 기소장이 그대로 판결문이에요. 제목만 바뀌지. 그게 유신 당시에 조사 과정이었었거든요. 참 한심한 검찰, 한심한 그 사법부였었는데 그리고 전두환 때는 군사 정권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네, 완전히. 물 네. 박정희 때도 군인 장악했지만 그때는 네. 중앙정보부가 이제 힘을 썼었는데 예. 그럼 검찰은 거기에 뭐 하수인이에요. 꼼짝 못하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 부분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이룩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예. 또 부분적으로 이제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사할 때 12.12 군사 네, 반란을 네. 조사할 때 처음에 검찰들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한 검찰 간부가 네. 우리는 그냥 개입니다. 개? 개 주인이 물고 물지 마 그러면 안 무는 개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했어요. 검찰 간부가. 검찰 간부가. 근데 1년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르기 세 운동 하신다고 그러면서 다시 전두환 노태우 그 12.12 사태를 네. 다시 조사해라. 이게 다시 조사해서 그분들이 막 사형 그렇죠.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그게 바로 1, 2년 사이에. 네. 그러니 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 똑같은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권 없습니다 그랬다. 그다음에 또 공소하고 하고. 이게 어린이 장난 같잖아요. 예. 그런 식의 시대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 검찰에게 호소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검찰권을 찾아다 준 것이 우리 청년 학생 시민들 우리 시민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검찰권을 마저 회복시켜 준 것이다. 예. 옛날에는 경찰의 맞아 하수인, 예. 중앙정보부의 하수인, 예. 군인들의 하수인,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여러분들의 그 검찰 독자권을 찾아준 게 우리들인데 그럼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를 해야지 검찰 내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검찰 소수의 불의한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 이거는 역사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명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검찰들은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임명된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냥 거저먹은 거죠 이제 거저먹은 거. 이런 식의 측면 속에서 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네. 헌정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이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때 네. 바로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부분적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검찰 내부 속에서도 그 특수부 검찰이라는 분들만 뭐 지금 이제 이른바 뭐 노른자위를 네. 차지하고 특권을 누리면서 기타 형사부나 여러 부분에서 애쓰는 정의로운 검찰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침묵소 계시지만 이분들이 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의로운 검찰들이 평가받는 네. 그러한 검찰 조직과 문화가 태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신부님 되겠습니까?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밖에 한 게 없고 다른 무슨 직업
어벽에서 역할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검사의 시각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처럼 검사 때 하듯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운영도 아니죠. 이게 운영도 아니고. 운영이냐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거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검찰은 조직상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있고 있기 때문에 좀 침묵 속에 있지만 네. 건강한 검찰이 많이 또 있어요. 네. 이분들이 네. 때가 되면 다시 또 이 대통령, 법무장관 이런 검찰총장 다시 잡아다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순기능이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침묵 속에 있는 네. 의로운 검찰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곧 오죠. 곧. 네. 곧. 네. 때가 되면 대통령 법무부장 여기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이분들 구속되는 겁니까? 구속되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구속됩니까? 구속되죠. 신부님 왜 구속되냐고 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그 해병대 대령 네. 사건 이거는 네. 아주 분명한 권력 남용이잖아요. 박정훈 대령 사건. 박정훈 대령 사건, 예, 해병대 예, 대령 예, 사건. 예. 그거 그거는 뭐 아주 분명한 지금 공수처에 이제 고소돼 있으니까 네. 임기 끝나면 그대로 조사가 돼 있죠. 아주 분명한 건 헌법 위반이고 네. 권력 남용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 반드시 신부님께서 예측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구속시킨다. 예, 분명히 합니다. 그게 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 그 지금 불이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네네. 신부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게 기대 속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뭐 당선된 대통령인데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특히 이제 이념에 굉장히 천착해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여태 이념 얘기를 이념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념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냥 네, 정치적 레토릭.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하셨던 그분들 네. 또 한두 분들의 이제 지금 이번에 국방부 장관 된 사람 같은 네. 그 사람들의 그게 예. 뭐 지금 뭐 정치적인 예.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막말 수준으로 내뱉는 거죠. 뭐 이념도 아니고 네. 막말이다. 무슨 이념이에요, 이념은. 이념도 없다. 이념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념은. 이념은 아름다운 건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도 예, 없다. 이건 일만 그 공산 전체주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그거야말로 막말이죠. 그 공산 전체주의도 예, 막말이다. 막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그 국민들이 넘어갈 거라고. 국민들 간의 언론이 네. 아하.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그야말로 뼈를 깎고 뉘우쳐야 되는데 네. 언론이 공범이죠. 공범자죠. 뭐. 네, 언론이 공범이다. 예, 예. 그러니까요. 언론 개혁도 정말 이제 중요한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님 저희가 사실은 사실은 뭐 옛날 그 동학혁명 때부터 해서 뿌리 깊은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3.1 운동 뭐 해서 사실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뭔가 좀 개혁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국회 의석수가 모자라서 뭐 판판이 안 되니 의석수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대거 민주당을 당선시켜서 무려 거의 뭐 다 합치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또 뭐라고 생각을 그게 하십니까? 이제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얘기를 하기가 사실을 하다 보면 또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에 대한 채찍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뭐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 제가 토요일에 네. 인천 영종도에 가서 예. 그 영종도 그 국경 없는 학교 세우는 네. 그 단체 분들이 주를 이루는 모임이 예. 있는데 예.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예. 대화를 나누다가 한 분이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그 정부 강요들 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입에 담을 수 없게 그냥
독소를 퍼부시더라고요. 예. 그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심하게 들은 독소는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스스로 뉘우치면서 정말 죽어야 된다. 그 정도로 뉘우쳐야 된다. 예. 우리에게 이런 아주 피 맺힌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 예. 가슴을 찢고 뉘우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께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다니면서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들은 적이 많은데 오늘처럼 강하게 한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화를 이룬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정치 책임 맡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네. 가슴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얻은 게 뭐 저도 늘 그렇게 묵상합니다만 네. 그분들이 정권을 수렴한 게 네. 피눈물 나는 노력을 얻은 게 아니고 광화문의 촛불 혁명의 결과를 그냥 거저 먹은 거야. 그냥 거저 먹었어. 예. 거저 먹었으니까 거저 쉽게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 그 광화문 촛불 혁명의 그 정신을 네. 단어로만 썼지. 예. 정말 가슴 깊이 피 속에 예. 우리 몸 안에 간직했었으면 그런 5년의 정치적인 거를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그렇게 많이 뽑아줬는데 네.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 가지고 시대가 요청하는 것에 응답을 마저 못했잖아요. 예.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어쨌든지 네. 저쪽 당에서 한 60여 명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네.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럼 그 60여 명 예. 다소 정치적인 입지가 달랐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을 껴안고서 예. 좀 연합 정치 비슷한 것을 예. 했었다면 예. 오늘의 그 국힘은 태동되지 않았었을 텐데 예. 그런 절호의 은총의 호기를 참 놓쳤구나 하는 그 뼈아픈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이제 저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또 서점도 하시면서 뭐 이렇게 또 시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또 그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시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하시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위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제 잘 선택하실 텐데 네. 제 욕심으로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이 정부가 반통일 노선으로 가고 네. 전쟁도 불사하게 했다는 이런 거로 갈 때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더 적극적으로 예. 우리가 2000년 14 6.15 정신이라든지 네. 노무현 대통령 14 합의라든지 예. 9.19 군사 합의라든지 예. 이런 정신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우리가 꼭 선택하고 간직해야 네. 될 길이다를 역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 성품이 워낙 아시니까 네. 지난번에 6.15 행사 때 이렇게 모임 14 행사 때인가 그날 가셨나요? 신부님? 저는 안 갔습니다. 이제 못 갔는데 뭐 네. 그런 모임은 했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근데 네. 그건 또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이기도 하니까 네. 뭐 그 부분은 때가 또 존경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나 좀 아쉬움은 좀 있죠. 이제. 네. 네.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 개혁,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두 가지만이라도 좀 진전을 이뤘더라면 우리가 조금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요새 왜 추미애 장관이 그랬나요? 다른 분들도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이분이 검찰 개혁 하겠다고 그랬다잖아요. 예, 제일 세게 하겠다고. 속았어. 예, 속았어요. 속은 죄. 속은 죄. 문재인 대통령은 속은 죄. 속은 죄가 커요. 그 원죄. 속은 죄가 원죄다. 왜냐하면 크다. 아담과 하와가 네. 사탄에 속았잖아요. 속은 죄가 크다. 네. 예, 속지 말았어야 됐다. 말씀 주셨습니다.
시민 요새 가장 큰 국제 뉴스는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감옥 수준의 지금 가자의 난민 행렬이 110만이 이제 걸어서 뭐 어디 갈 데도 없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거의 그냥 산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그 형국에 대해서 신부님 워낙 또 유럽에서 유학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그 팔레스타인 그 성지순례 네. 몇 차례 다녀왔고. 아 가자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뭐 옛날이죠. 근데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저는 이제 80년대니까 80년대. 80년대 예. 또 90년대 이렇게 몇 차례 다녀왔는데 네, 저는 요새 그 소식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높은 그 담으로 네, 네. 이렇게 둘러치고 가둬놨던 거를 보도는 들었었는데 네, 사진은 최근에 봤어요. 네, 야 정말 감옥이구나. 베들레헴도 그랬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아 좀 슬프고 가슴이 아픈데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6.3 그 내전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또 아랍과의 그 공격이 있었을 때 네, 저는 뭐 제 공부하느라고 국제 관계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톨릭 계통의 소식을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녀님들이 가셔서 수도자들이 도와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막 학살당한 아랍인들을 옹호하면서 네. 그 수도자들이 그 예. 이스라엘 군인들을 꾸짖으면서 예, 여러분들이 나치 히틀러 때 예, 독일에서 그렇게 살해당하고 쫓기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줬다. 그 나치 독일과 싸우면서 네, 그럼 그때를 생각해서 여기 있는 이 난민들 또는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지 네, 이렇게 죽이고 쫓아내 그러면 되느냐 하고 막 항의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역사 공부를 쭉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또 공부한 거는 역시 영국과 뭐 미국 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쪽을 지배하다가 네. 그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막 네, 쫓겨나고 그렇지,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불이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또 역사적, 정치적 또 여러 나라들과의 아주 함수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측면 속에 또 이슬람교 안에서도 또 네, 강경파, 온건파들도 네. 있고 여러 복잡한데 뭐 한마디로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빌려서 원래 정착했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네, 그렇게 격리시키고 가둬놓고 또 몰아내고 하는 그거는 불의인 것 같아요. 불의다. 예, 불의죠. 그거는 예, 예. 큰 잘못인데 그건 국제 사회가 뭐 또는 뭐 종교 사회도 그렇고 유럽이 이스라엘을 그거는 꾸짖으면서 네, 너희들 나라 그 정도만 가지고 해라. 네. 여기서 이렇게 막 담을 치고 오가도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미국도 나서서 네.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또 이건 사상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무래도 또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고 네. 또 이쪽은 자유 쪽 우방 국가들은 또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으니까 잠깐 그게 정치적인 거로 지금 이게 편 가르는 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것보다 인간 중심인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은 뭐 말씀 못하시면 아마 교황님 생각도 저희 생각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교황님도 말씀 못하시는 게 가톨릭이라는 게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네. 약간 뭐 침묵 가운데서 그냥 아파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군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소식 들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중동, 그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네, 예. 한반도도 네.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 불사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지 않은 이런 참 그런데 그게 참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네. 또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해석이 네. 이분은 네. 미국이 보장해 준다라는 언지를 줬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 하나만 믿고서 막 얘기하는 예, 막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서 보도에서 봤는데 뭐 어디 군사를 가다가 헬리콥터 가다가 어디서 내렸대요. 네. 더 전방에 못 가고 예.
왜냐하면 그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예, 예, 거기는 예. 비행 예. 접근 금지 구역이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9.19 합의 파기가 막 나왔다고 또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가려고 했는데 예, 못 가게 못 가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파기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야.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로 갔대요. 전방을 갈 때 네네네네. 이제 뭐 그런 예.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예. 아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이게 아주 어렵게 예. 고귀하게 얻은 예. 9.19 군사 합의 네. 이걸 서로 지키고 예.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데 예. 뭐 평화를 또 가짜 평화니 또 이런 예. 얘기를 만들면서 예. 예. 어이없는 예. 발언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참 힘들구나. 근데 그거는 이번에 강서구 선거에서 보이듯이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되고 깨어나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예, 그런 의미의 정말 뭐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신부님, 근데 제가 국민의힘 쪽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의 태도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해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검사의 DNA가 뭐 여론의 얘기를 듣고 입장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정권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고집스러운 태도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어떤 권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민들의 어떤 비판 근데 이런 걸로 어떤 바뀔까? 교수님께서요 네,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 가면 어떻게 해? 나라가 망하는데 그 안에 어머나. 정리를 해야지. 그 안에 정리를 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선조들과 네.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꼭 우리가 이렇게 다 신념을 가지고 네.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뭐 지금 신부님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 많이 하십니다. 위험하진 않고 네. 기도입니다 기도. 알겠습니다. 아니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았는데 다 못 여쭸어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신부님께 또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뭐 한평생 정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또 평화를 위해서 또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또 현장에 거리에 직접 나서서 미사도 야외에서도 하시고 이러면서 시대 정신을 실천해 오신 어떤 운동가, 사회운동가로도 이제 저희들은 신부님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 그리고 또 평범한 시민들에게 신부님께서 꼭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당부보다는 이제 제가 염원하는 내용인데 네. 5세기 말 480년에 이제 소로마 제국이 멸망되었을 때 소로마 제국이 멸망되었을 때 로마가 아주 혼란이었어요. 네. 북쪽에서 또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이 민족들이 혼란에 빠지고 황제권은 실각이 되고 그때 로마의 주교와 네. 또 사제들, 수도자들이 헌신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섰어요. 네. 그 폐허가 된 로마의 재건을 위해서. 그때 이제 5세기, 6세기에 베네딕토 성인께서 주신 표가 라틴어로 오라 엘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노동하라, 기도하고 노동하라. 그게 오늘날 베네딕토 수도의 표인데 네. 그 수도원의 표일 뿐 아니라 그게 5세기, 6세기 로마의 시대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에토스. 네. 바로 기도라는 거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양심이란 의미로 재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된다. 땀 흘려서 거저 먹으면 안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의 대가로서 가정과 사회를 영위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의미가 바로 수도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살린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우리 시대의 그 에토스가 뭘까를 찾을 때 바로 인권의 가치, 인권, 예.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라는 거. 그게 70년 유신 체제 때 인권이라는 단어가 그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인권.
그럼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또 진전되면서 요새는 남녀 평등, 네. 평등권으로 가게 되는데 인권과 평등권에 대한 거, 음. 이 평등권을 미숙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청년 사회에서 남녀들을 갈라놓는 그런 내용들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평등권을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로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뭐 이대남, 이대녀 네네. 뭐 이런 식의 갈등. 그뿐 아니라 또 무슨 정경련을 다시 예, 나왔습니다만 경제인들, 예. 이 친일 잔재, 예. 이 친일 잔재가 부를 정의롭지 못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들이 계속 그걸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 자기 합당한 보수를 못 받으니까 네.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과 평등의 원리가 아주 중심이 돼야 되겠다. 평등의 원리. 그렇다면 뭐 검찰도 한 가지가 되겠죠. 이제 네. 물론 직책상 상하 이런 예. 체제는 필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평등권이 살아있는 네.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 되겠다. 이걸 성숙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남녀의 문제도 그래요. 네. 제가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많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과 네. 자기 실현의 가치가 되는데 묘하게 언론과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들은 청년 남녀들을 자꾸만 갈라놓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갈라치긴 안 된다. 예, 그분들이 예. 아주 성숙한 네. 한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거기에서 언론이 가장 큰 주범인 것 같아요. 같은 사안을 보도할 때도 항상 저희를 가지고서 보도하는 거예요. 아하. 그게 뭐 잘 아는 대로 조중동의 네. 역할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도 저기 뭐죠? 강서구 네. 선거 결과도 중앙일보는 얼마 전에 네. 18% 차이로 민주당이 이겨야지 이긴 거지 네. 18% 이하로 이긴 거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미 선거 전에. 근데 이번에 17.15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예. 야, 중앙일보도 예언자구나. 어떤 청년이 뭐 맞췄다는데 예, 예. 중앙일보가 벌써 그렇게 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18%가 아니거든. 예.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짓된 가치구를 해야 되고 조금 또 언론 통제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네. 누가 그 이동관 씨가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말이 돼요. 범죄자가 네.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 그 강서구청장으로 나오신 그분도 김태우 후보. 유죄 판결 받았다가 몇 달 뒤에 사면 받았다가 네. 그 사람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데 또 본인이 출마시켜. 나오고. 예. 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랬더니 어떻게인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여성부 장관을 누굴 시켜야 되는데 네. 누굴 시키냐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김태우 그분 시키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맞으면 좀 뭐랄까 놀림감만 된 거예요. 놀림감. 어떤 희화화, 예, 희화화, 예. 정치의 희화화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참 참담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는 네, 야 사제로서 분노를 이렇게 삭히면서 옛날처럼 큰 분노는 없어요. 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코엘렛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첫 구절이. 그런데 그 뒷구절에 가면 물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네. 표현이 있는데 그건 암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 13세기에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준주 성범을 쓰신 수사 신부님이 네,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느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외에 하느님만이 영원불변하고 네, 그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또 헛된 것이다.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네. 저는 거기서 그 하느님만을 뭐 하느님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한 가치 네. 뭐 우리가 인내천 종학에서 네. 인내천 사람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인간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원동력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지니면서 아침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제 네. 저녁에 우리 시청 앞에서 또 시청 앞에서. 네, 사제단
미사. 시국기도 하게 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아참 마침 오늘이요. 예.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 예. 44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와, 이 뜻깊은 날에. 예, 부마 항쟁. 예. 그 열기. 예. 저는 부마 항쟁 또 12.6 혁명,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한 네. 그 12.6 예. 혁명.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 5.18 예. 광주 민주항쟁. 예. 이 세 역사적인 사건은 예. 삼일체와 같은 사건이다. 부마 항쟁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회개시켰어요. 세례를 줬어요. 예.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김재규 부장이 어. 박정희 유신 녹제를 끝낸 거예요. 끝낸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 12.12 군사 반란에 의해서 전두환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광주의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로 묶으면서 묵상한다면 오늘 그 부마항쟁 네. 그 정신, 부마항쟁 정신으로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또 광주 항쟁의 비극을 맞이했지만 네. 광주 항쟁을 다시 또 민주항쟁으로 유월항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길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묵상합니다. 이제 신부님. 장윤성 기자님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하면서 또 취재 편의점 네. 영원하라. 아,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오늘 시국 미사 있는 날 함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공감합니다. 언론의 탄압도 안 되지만 언론의 잘못된 여론몰이도 무섭지요. 올해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깊은 감동의 말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신부님 건강만 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간 카톨릭 평화방송 같은 느낌의 첫 번째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신부님 그래도 특별한 인터뷰로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적절한 때에 또 오셔서 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